핀테크 행동제모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개인 투자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쭉 더 재밌는 여러 가지 현상들, 특징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투자론에 있어서 그죠? 재무 관리 그러면은 투자론이 한 분야고 기업 재무가 한 분야라고 했죠. 그 투자론 쪽 분야에 있어서 쭉 얘기하다가 그 개인들의 이 투자 행태들이 여러 가지 바이어스가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심리적 편향성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더 나아가서 어떠한 디테일한 것들이 있는지 각종 그런 것들을 나눠 보겠습니다. 또 보시면은 엄청 재밌는 사항들이 나올 테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다못해 또 그 금융 네트워크 유태인 금융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도 내지는 거기에 대한 혐오도가 또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 혐오하는 게 그런 혐오도가 그 사람들의 투자 행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또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그 회사 그 뱅크를 은행 같은 거를 매니지 하는 데 있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재 등용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인재 등용을 어떻게 해야지 이 그 은행이 장기적으로 더 발전을 많이 할지 금수저 흑수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왜 흑수저를 더 많이 등용해야 되는가, 널리 등용해야 되는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니까요. 한번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계 재무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요게 오늘 얘기할 거의 대부분은 하우스홀드 파이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우스홀드 파이낸스. 지금까지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수요에 대해서 배웠고요.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미래 상황 예측과 확률 산정은 합리적인 투자자들이 이해해야 되는 기대 효용 모델과는 상당히 다르다 하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을 도와줌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 여러분들 그 학기 프로젝트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가계 저축, 포트폴리오 투자 행태, 대출 의사결정, 그 다음에 투자자들 재무적 IQ 높여주기 등등 하는 것이 이런 관련된 이슈가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보시면은 The Wolf of Wall Street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기억나십니까? 네. 아재 인증. 네. 저도 아재입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뭐냐면은 여기서 그 디카프리오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증권 브로커인데 주로 동전주를 갖다가 파는 그죠?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는 이런 주식들 갖다가 막 갖다가 해줘서 어디서 대박 나면은 막 이제 돈 받아먹고 막 이러는 일을 합니다. 동전주에 몰리는 개미들 이런 특징이 있는데 조선일보에서 한번 이제 그거에 대한 워닝 경고 기사가 막 났습니다. 조심하세요, 개미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하는 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보면은 뭐예요? 그 회사가 한번 털린 회사죠. 뱅크럽트 돼가지고 다 별 볼 일 없어진 회사. 그런 건데 이런 거에 몰리는 동전주, 잡주에 몰리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특징이냐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 사해 동포주의. 위아더 월드. 네,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 선진국, 후진국 할 거 없이 너도 나도 다 동전주에 몰리는 것이 개미들의 특성이다. 하는 거가 이번 저 쿠마르 교수님 여기 계신데요. 마이애미 대학에 계신 이쪽 대학이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 가이드만 골라 모았어요. 되게 재밌는 구성이 됐는데 최근 한 10년 내로 엄청난 대학이 됐습니다.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 가이드의 성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또성 주식을 좋아하는 개미들의 특성을 보여주는 논문을 썼습니다. 개미들은 대박칠 확률을 과대평가하고 외도가 양의 방향으로 큰 주식을 선호한다라고 발견을 합니다. 데이터가 빅데이터 갖고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게 다 누구한테서 나온 데이터 갖고 하느냐? 그 테리 오딘 교수님 제가 말씀드렸죠. 택시 운전하셨던 택시 드라이버 예, 그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준 데이터 가지고서 쭉 보니까는 그 지역 그 트레이딩 할 때 그죠? 보니까는 이런 게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외도가 높다는 건 뭐냐면요. 주식 수익률의 히스토그램 분포표를 보면은 주식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도 있고 플러스일 때도 있잖아요. 플러스로 대박이라는 거, 쪽박이라는 거 있는데 보면은 평균이나 중앙값 대비 엄청난 대박을 내는 거. 평균은 그저 마이너스 이런 쪽에 막 쏠려 있는데
이런 그런 주식들 이게 외도가 높다, 양의 방향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통계 용어입니다. 좌우지간의 개미들은 이런 로또성 주식, 쉽게 말해서 로또성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에 열광합니다. 개미들은. 네. 이것이 미국 그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데 이 대박 칠 확률을 과대평가, 오버 컨피던스죠. 근자감. 사람들이 생활의 한 부분에서 보이는 위험 선호도는 다른 부분에서의 위험 선호도랑 또 일치한다, 같이 간다 하는 것도 같이 주장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어떤 한 부분에서 이 사람이 말하자면은 그 얘기하면은 로또를 자주 긁는 사람이 보면은 주식 투자할 때도 로또성 주식을 많이 사더라 하는 거예요. 로또 안 하는 사람들은 대형주, 블루칩 위주로 간다 하는 거고. 근데 주로 보면은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해서 가서 열심히 그 데이 트레이딩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로또성 주식을 사는 애들이더라. 그리고 걔네들은 알고 보면은 그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로또성 그 로또를 많이 사는 애들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로또를 샀는지 안 샀는지 데이터는 없지만은 그 지역 특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종 특성 내지는 사회 계층적 특성하고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 로또성 주식에 대한 수요는 불황 때 더 심합니다. 이렇게 코비드 19 이런 거 터져가지고 정리해고 당하기 쉽게 됐잖아요. 완전히 그런 위험 상황일 때 더욱더 로또성 주식에 몰린다 하는 겁니다. 복권을 더 추구하는 사회 경제적 요소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로또성 주식을 산다. 그리고 주정부 복권과 로또성 주식에 매료되는 투자자들은 이런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이다 하는 파인딩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보면은 복권에 집중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은 그 미국에서 보면은 되게 좀 가난하고 젊고 교육 수준이 낮으며 그다음에 미혼남이고 도심지에 살며 흑인이거나 히스패닉 그룹에 속하거나 카톨릭 종교적으로는 구교에 속한다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런 연구가 있고요. 개미들 중 로또성 주식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이와 똑같은 사회 계층적 분포를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비슷한 행동 패턴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동전주일수록 주가 변동성이 큰데 한 번이라도 그런 주식이 대박 낼 것을 보는 사람들로서는 동전주가 대박 낼 확률을 과대평가하고 꿈꾸는 거죠. 대박의 꿈 막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동전주에 투자를 계속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수렁에서 빠져나오질 못한다. 이걸 구제해 줘야 되는데 언젠가는 나올 거야. 계속 꼬라박은 이 주식 이제는 얻는 게 나올 거야. 무슨 바이어스라고요? 로컬 레프리젠터티브네스 바이어스 내지는 지역적 대표성의 오류. 그죠? 그거에 시달리는 거예요. 예. 대박이 나고 말고는 과거에 쪽박이 났건 말건의 함수가 아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과거에 벌벌 기고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뭔가 나올 거야. 지구명이니까 볕들 날이 올 거야. 지구명이든 뭐든 볕들 날은 오는데 꼭 지구명이라서 나는 건 아니거든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왜 투자 성적이 좋은가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연구가 되고는 있습니다. 요즘 이게 빅데이터로 밝혀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했던 것들이 빅데이터로 적나라하게 까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보나파르트 앤 파보지라고 나왔는데 파보지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채권 시장론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은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예, 그 교과서 만드신 그분입니다. 그분하고 보나파르트 그랬는데 이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하고 라스트네임이 같으네요. 같은 집안 출신인가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에 주식이나 금융에 대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한다. 부자들은. 그리고 거래 비용이 적다. 볼륨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죠. 부자니까 돈이 많으니까 볼륨 디스카운트 거래 비용이 적다. 그 다음에는 보다 능력이 좋은 펀드 매니저나 어드바이서가 옆에 따라다니죠. 집사가 따라다녀 준다는 겁니다. 사실 가장 연령별로 봤을 때 주식 투자해서 성과가 제일 좋은 연령이 몇 살이냐 하면 6살, 7살이랍니다. 뭡니까? 집사가 따라다녀 주면서 프라이빗 뱅커가 대신 투자해 주는 거죠. 자, 한숨 나오긴 합니다. 하여튼 간에 그건 극단적으로 좋은 거 얘기니까 평균만 우리는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자금 여력이 좋아서 억지로 팔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더 기다릴 수 있다.
예, 그렇죠. 여유가 있으니까. 뭐 기생충 영화 보면 뭐라 그래요? 부자들은 뭐 웃고 댕기고 뭐 인상도 좋아.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돈이 달림이지.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사실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할 수 있죠. 여유 없어봐요. 이럴 수 있나? 선순환, 부익부 빈익빈의 일조 하는데요. 핀테크로서 이걸 좀 도와줄 방법 없을까요? 우리 가난한 사람한테 그런 숭고한 목표를 가지고서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들 많이 시작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얼만큼 스며들 수 있느냐, 그죠? 저소득 계층들한테 그거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좌우지간에 그런 연구들도 있고요. 또 개인 투자자 하우스홀드 파이낸스에서 이런 연구도 나옵니다. 주식 폭락과 심장마비에 관한 연구. 뭡니까? 주식 폭락이 오면은 병원에 입원하는 확률이 그 다음 날에 늘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뭡니까? 주식시장 폭락이 오면은 우울증이 심해지고 같은 날이죠. TT 그랬습니다. 그날 한강으로 가시는 분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적인 임팩트가 먼저 온 다음에 그 다음 날 심장마비 위산과다로 설사 쫙쫙 하시고 심장마비로 쓰러지시고 T+1 다음 날 정신적인 임팩트가 먼저 빡 오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설사가 온다는 겁니다. 이틀날 내지는 심장마비. 이게 남의 말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신경성으로 속이 약한 사람이라서 이런 것이 참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피드백 이펙트가 있다 하는데 버블의 핵심은 피드백 효과다. 가격이 상승할 때 열광적으로 투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수요를 증가시켜서 또다시 가격을 또 상승시킨다 하는 실러 교수님의 말씀이 있죠. 근데 이제 피드백 이펙트가 네거티브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폭락이 오면은. 네. 앵겔버그, 팔슨즈 이 분들이 또 연구를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연구가 가능했을까요? 예, 병원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확보하신 거예요. 예,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데이터 이거 산학 협동하셔가지고 저한테 데이터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데이터 비밀 약속할게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뭐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캘리포니아 병원 입원 기록 빅데이터 분석해보니까 83년에서 2011년 이런 것들 연구를 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삼성병원에 계신 분들 뭐 하세요? 좀 가만히 갖고 계시지 말고 우리랑 같이 연구 좀 합시다. 블랙 먼데이 딱 연구를 한 거예요. 보니까는 블랙 먼데이 주가가 폭락했죠. 15분 만에 주가가 S&P 지수가 20%가 사라져 버립니다. 예. 87년 10월에 19일입니다. 이 날입니다. 그죠? 하여튼간에 10월은 무서운 달입니다. 예, 무서운 달. 예, 그래서 할로윈도 있죠. 예, abnormal return이 딱 나오고 나서 블랙 먼데이 그러고 나서는 하스피탈 어드미션 나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거 기록인데요.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크래시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증상별로 분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주가 수익률이 1표준 편차 떨어지면은 다음날 2일간 입원율이 이렇게 0.18에서 0.28% 상승하더라 하는 겁니다. 입원율 자체가 낮은 퍼센티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0.18%면 상당히 큰 비율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주식시장 폭락은 캘리포니아 내에서 최소한 1,000억 원 정도의 병원 관련 사회적 비용 증가를 가져오더라. 예, 제가 원화로 환산을 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주식시장 캘리포니아 그러면 우리나라는 뭡니까? 부동산이죠.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 가격 정책 발표할 때마다 속쓰리잖아요. 저 또 나와서 또 가격 올라가. 그러면은 그때 병원 입원 확률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연구해 볼 만합니다. 아직 아무도 거느리시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이런 거 심심하시면 한번 연구해 보세요. 주가가 내려가는 것은 미래 소비에 대한 걱정인데, 그죠? 주가가 내려갔다, 지수가 내려갔다. 이게 현재 세일즈가 안 일어나서 주가가 내려간 거라기보다는 앞으로 기대치가 낮아져가지고 그런 건데 왜 벌써부터 우리 몸에 그런 반응이 와야 되냐 하는 거예요. 1년 후에 세일즈가 내려갈까봐 걱정하는 건데 미리 걱정하는 몸이 받아들이는 건 벌써 정신적으로 임팩트가 먼저 오고 그다음에 몸이 벌써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예. 최초 임팩트는 정신적, 그 다음에 하루 지나서 심장, 위장, 신체 장기로 퍼져나간다 하는 것도 보이는 겁니다. 심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뱅커와 심장병에 대한 연구가 또 있습니다. 월튼 교수님이 한 건데 여러분들 금융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죠. 뭐 몇천만 원 갖고서 돈을 땄네 말았네 하는 것도 속 썩는데, 지금 모의 투자해 보시는 거 아찔하시죠? 지금 몇억 원 갖고서 5억 원인데 갑자기 막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러면은, 저게 내가 진짜 돈이면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잖아요. 근데 펀드 매니저는 뭐예요? 아무리 남의 돈이라지만은 수천억 원, 어떤 경우는 몇 조 원을 굴립니다. 몇 조 원. 그거에 스트레스 안 받으실 것 같아요? 받는다는 겁니다. 밤샘 작업도 많이 합니다. 트레이더들은 물론 9 to 5로 일하고서 그냥 밤에는 맥주 마시고 끝이에요. 그렇지만은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 죽자고 밤새도록 공부하고 일하고 그러거든요. 저도 지금 밤 1시, 2시 새벽 퇴근합니다. 파이낸스 교수들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합니다. 예. 이런 스트레스, 심장병, 심혈관계통 증세로 입원을 많이 한답니다. 그것도 몇 살부터? 저 같은 40대 후반이 아니라 20대, 30대부터. 그쵸. 20대, 30대부터. 시간에 막 쫓기고 막대한 돈의 압박감, 그리고 과로로 인한 면역력 저하. 이래서 심장병 걸릴 확률이 높다. 슬픈 현실입니다. 네. 그 다음엔 뭡니까? 미신과 개미 투자자들의 얘기를 또 연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연구가 돼요? 그럼요. 이런 거야말로 연구감입니다. 왜? 이거 우리나라에는 대기업의 모 회장님께서 점쟁이한테 찾아갔다가 500억 날리신 거 있죠?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뭐 회장님들 저쪽 선에 되면은 무슨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다 이루어지고, 뭐 미신 같은 거 안 믿고 투자할 때 그런 거 없이 딱 객관적으로 딱 할 것 같죠? 아니에요. 딱 똑같아요. 누가 딱 합니까? 점쟁이가 딱 이번에는 이런 주식으로 하면 될 거야. 이번에는 AI가 올라가겠어. 네. 그런 점쟁이한테 가는 미신 믿는 사람들 투자할 때 많이 의존하거든요. 종교에도 많이 의존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장로님들 많잖아요. 그게 미신이 아니지만은 종교에는 의존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거는 주식을 예측하는 건 신의 영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이 갑니다. 근데 미신, 그죠?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잡은 거는 숫자와 관련된 미신을 잡았어요. 허슐라이퍼 교수님 나옵니다. 찌안엔 짱 이렇게 나왔는데, 숫자와 관련된 거 뭡니까? 아시아에서는 뭐 유럽도 있지만은 숫자에 대해서 싫어하는 숫자가 있고 좋아하는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중국 뭡니까? 좋아하는 숫자는 8, 무조건 8이에요. 얘네는 뭐 스포츠카 뭐 부자가 샀다 그러면 번호판 뭐 8888. 뭐 어디 주소를 뭐 잡았다 그러면 자기네 8888 들어가는 거 해야 돼. 왜? 발음이 파예요. 파가 뭡니까? 저기 발음이 빠죠. 빠. 2, 2, 3, 4, 5, 6, 7, 빠. 근데 뭐랑 발음이 비슷하냐? 파. 필발자. 그죠? 뭔가 피어난다. 블러서밍 하는 거. 돈이 피어나길 바라는 거죠. 뭐 나쁜 도깨비가 피어나면 어떡하려고? 그거 생각 안 하고 돈이 피어나는 거만 생각하나 봐요. 흥분올부전을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중국 애들한테 이걸 좀 가르쳐줘야 됩니다. 흥분올부전해서 박타면은 도깨비가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거 가르쳐주면 아마 이거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제 농담이고, 하여튼간에 이 팔에 대한 그 로망이 심하세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IPO나 이런 거 할 때 종목 코드 8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뭐예요? 4자 싫어하죠. 뭐예요? 쓰 해가지고 이얼산 쓰인데 죽을 사자가 또 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 하고 스 하고는 다른데 하여튼간에 쓰는 싫은 거예요. 죽을 사에 가까운 거. 돈이 죽을까봐 이러면서 나쁘게 죽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래가지고는 하여튼간에 사를 싫어합니다. 근데 사가 싫은 거는 동양 3국이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죽을 사라고 싫어하죠. 일본도 카로시, 과로사, 이찌니 산시, 시 똑같아요. 똑같은 발음입니다. 사를 싫어하는 거.
납득이 가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 양반들이 이제 연구를 하신 건데, 여기 나오는 세 번째 교수님 화이짱, 이분은 저랑 이제 NTU에서 같이 일하셨던 교수님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중국 교수님. 엄청 착하시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어떤 걸 봤냐 하면은 IPO를 본 거예요. 중국 회사들이 종목 코드에서 죽을 사자를 피하고 복이 피어난다는 팔자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정작 팔자 들어가는 종목 코드에 엄청나게 물량이 쏟아지고 사겠다고 막 그러고, 그 다음에 IPO 이후 주가를 보면요, 팔자 들어간 주식에 과매수가 있었으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냥냥냥냥냥냥 떨어지는 거, 이게 IPO 이후 주가 수익률은 대단히 저조하더라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저조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색깔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중국에서 복 받는다는 사람, 이거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미신과 개미 투자에서 그래프를 그릴게요. 주로 IPO 패턴을 보시면은 첫날 주가 반응이 올라가고, 그죠? 쭉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팔자가 들어가는 거는 더욱더 많이 올라갔다 더욱더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사자가 들어가는 건 뭐예요? 별로 안 올라가요. 사고 싶지도 않고 팔고 싶지도 않고. 예.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IPO 이후에 떨어지는 건 오히려 사자가 덜하다는 그런 발견도 여기 나옵니다. 예. 재밌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또 복 받는다는 색깔 있습니다. 또 이게 또 투자자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패턴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좀 말씀 다음 슬라이드에 드릴게요. 중국에서 좋아하는 색깔 뭐예요? 빨간색이죠. 싱가포르에서 살 때도 저 중국 사람 좋아하고 중국 학생들 제가 많이 키워요. 저희 박사과정 학생애들, 제가 제일 똑똑하게 보는 학생도 중국 학생이고 아주 좋습니다. 여러 가지 칭찬할 것도 많고 좋고.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컬러가, 좋아하는 컬러가 빨간색밖에 안 좋아해요. 뭐냐면은 뭐 행사가 있다, 뭐 어디 뭐 좋은 일이 있어, 결혼식 한다, 뭐 어쩐다, 뭐 나라의 싱가포르도 국가적으로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빨간색으로 갖다 도배를 해버렸어요. 눈이 피곤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아니 이게 어떠한 한 색깔만 좋아가지고 아름다움이 추구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색깔이 이 색깔 저 색깔 모여서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개념이 좀 중국에서는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좀 누가 좀 색깔 교육, 좀 미술 교육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피곤해 죽겠어. 싱가포르 살 때도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란색도 여기 이쁘잖아요. 보면은 여기 있는 거, 그죠? 그런 거 좀 필요한데. 좌우지간에 빨간 맛 궁금해하니, 그죠? 레드벨벳도 나옵니다. 그래서 색깔이 개인 위험 선호도에 영향을 줄까 하는 연구가 벌써 나와서 탑저널에 가셨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닌 연구예요. 뭐냐면은 색깔의 컬러 사이컬러지라고 해가지고 심리학의 한 분야로 세부 분야로 이제 자리 잡은 게 있습니다. 색깔과 커뮤니케이션 보시면은 태생적으로,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실 태생적으로 피하는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왜냐하면은 피 보고 싶지 않잖아요. 불, 뒤지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얼굴 붉히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벌써 얘기할 때도 벌써 빨간 거는 좀 안 좋은 색깔, 빨갱이 막 이러면서 나쁜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빨간색입니다. 그게 어소시에이트 되는 게 왠지 혐오하게 되는 거. 전 세계가 거의 다 만국 공통인데, 특히 유럽 같은 데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이거가 반대로 학습된 곳이 있으니 중국이에요. 컬처가 다른 곳이 반대죠. 그래서 이 비교군과 대조군이 딱 되는 거니까, 실험군과 대조군이 딱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컬처를 놓고서 테스트를 합니다. 사람들한테 실험을 하는데 주가가 떨어졌다, 몇 퍼센트 떨어졌네 하는 거를 미국 같은 경우처럼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거. 그리고 대조군에는 뭐예요? 물론 인종적인 그 대조군 이전에 색깔 갖고 대조군을 얘기합니다. 색깔 갖고 실험군은 빨간색으로 떨어진 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대조군은 까만색으로 그냥 별 구별 없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걸 보고서 더 섬찟하고 겁을 낼까요? 물론
빨간색을 보고 더욱더 섬찟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 애들 대상으로, 유러피안 계통을 대상으로. 그리고 그래프도 보여줍니다. 어떤 주식을 사겠습니까? 하고서 보여주는데 떨어지는 주식이네요.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실험군 빨간색 보여주고 대조군은 까만색 보여줍니다. 어떤 쪽에서 더 섬찟하겠어요? 위에 거라고 빨간색으로 보여주는 거. 빨간색 깊이. 모멘텀에 일조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떨어지는 주식을 빨간색으로 보여주는 게 미국의 봉 차트거든요. 우리나라나 중국은 예외입니다. 올라가는 거 빨간색으로 보여주죠. 얘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모멘텀이 더 강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빨간색으로 기대 손실을 표시하면 위험 회피를 더 많이 하게 되더라.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내려가는 주가 차트를 표시하면 더욱 회피하게 되더라. 근데 희한한 거는 중국인들한테는 그런 성향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사회적으로 학습이 됐죠. 빨간색은 좋은 거래. 복이 오는 색깔이래. 하면서 계속 학습이 됐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없습니다. 이게 핀테크랑 무슨 상관인데요? 직결되죠. 당연히 여러분들의 뭡니까? 유저 익스피리언스, 인터페이스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화면으로 보여줄 건가? 여러분은 공대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경영대생이고, 경영대생은 유저 인터페이스에 어떻게 이게 사람한테 친근하게 다가갈까, 효과적으로 다가갈까 생각하셔야 되거든. 칼라 커뮤니케이션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빨간맛, 그쵸? 미국은, 유럽은 빨간색은 나쁜 뜻, 그죠? 떨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일본도 이걸 따라갑니다. 네, 일본도 떨어졌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상하게도 한국은 여기서 중국을 닮습니다. 뭔가 올라갔을 때, 그죠?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내려간 거 파란색으로 표시합니다. 봉 차트 보시면은 미국의 봉 차트 말씀드린 대로 떨어질 때 빨간색, 올라갈 때 초록색입니다. 참고로 봉 차트 읽는 방법 다 아시죠? 보시면은 하루 종일에 막 이 주가가 오르내리는 게 심하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하루에 하나로서 표현해 주고 싶어가지고 발명한 것이 봉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 동안의 주가의 움직임, 하루 동안의 주가의 움직임 중에서 시초가가 있고 끝났을 때 가격이 있었겠죠. 시초가와 종가, 그거를 갖다가 이 캔들 촛대처럼 이렇게 보여준 거고요. 오픈 클로즈 해가지고 시작 가격이 높았는데 클로즈 최종 가격이 낮아졌다. 그렇게 해서 끝났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칠하면서 이게 봉 차트가 형성됩니다. 근데 물론 시초가와 최종가가 다가 아니죠. 중간에 올라가시는 경우들 많고 내려가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초의 심지처럼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양쪽 다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봉 차트로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예. 좌우지간에 그래서 시초가와 최종가 이렇게 보면은 올라갔으면 초록색 하는 게 미국이고요. 그 다음엔 뭐예요? 한국, 중국은 거꾸로 올라갔을 때 빨간색, 빨간 맛, 궁금해 허니,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가 저가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반대로 내려갔을 때 파란색, 썰렁하니까, 그죠? 이렇게 차가웠게 파란색으로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빨간색에 대한 스터디는 지금 돼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미국 기준으로. 한국에 대한 스터디, 파란색이기 때문에 뭔가 더 효과가 있는가? 아직 스터디가 없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좌우지간에 한국, 중국은 좀 모멘텀이 덜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빨간색에 대한 혐오가 주가 차트랑은 좀 믹스돼가지고 나오는 거 아닐까 하는데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 효능감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효능감은 나는 뭔가 유용한 사람이야, 난 쓸모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근면 자조 협동 했을 때 자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리고 나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하는 그 정신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경제학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런 거 다 쓸모없다. 그런 믿음이고 뭐고 그런 효능감이건 뭐건 심리적 바이어스 필요 없다. 합리적으로 로봇처럼 계산해가지고 하는 게 다다. 합리적인 계산. 그것만 하잖아요. 이거 비합리적인 건데도 나오는 거예요.
쿠넨 멜처라는 교수님들, 카밀리아 쿠넨이라는 여자 교수님 여기 왼쪽에 계십니다. 이분하고 그 다음에는 멜처라는 교수님, 여기 지금 사진상 조금 좀 약간 우습게 나오긴 했는데 이 레코드 버튼이 여기 있어서 그렇습니다. 루돌프 아닙니다. 좌우지간에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하는 정신이 있는 사람, 혹은 노력으로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믿는 사람이 보니까는 저축도 많이 하고 보험도 잘 들고 돈을 빌려도 제때 갚더라. 특히 실직되거나 아픈 직후에, 뭔가 타격을 받은 직후에 이 사람들은 자생력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리질리언스가 있다는 거죠. 복원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면서 나는 해봤자 별 수 없어, 팔자 소관이지 뭐 이러면서 고개 떨구고 한강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핀테크적으로 무슨 상관인데 당신이 가르치는데요. 당연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개인 고객들 모집하면서 그분들의 자기 효능감 테스트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이 보험 모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험 누가 더 가입을 많이 한다고요? 자기 효능감 강한 사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임플리케이션이 바로바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핀테크가 행동재무랑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돈을 빌려도 제때 갚더라. 돈 대출해 주시고 나서 안 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대출할 건데? 주택담보를 하면 끝나요. 주담대.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고요. 여러분들 이런 걸로 핀테크로서 자기 효능감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모든 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대출 이자율 정하는데, 혹은 대출 의사결정하는데 넣으셔야 됩니다. 미국인 6,000명 대상으로 무작위 서베이 단연간 추적한 결과 나온 겁니다. 이게 라이프타임 서베이라 해가지고 이 사람 추적하는 거예요. 계속 얘가 어떻게 됐지? 이러면서 추적하는 거예요. 위험 회피 성향 있겠죠. 리스크 어버전. 이거 합리적으로 위험 회피하는 거. 그 사람의 IQ도 있겠죠. 그 다음에 IQ뿐만 아니라 소득, 교육, 부모 찬스 이런 것도 많겠죠. 얘네가 금수저 집안이냐 흑수저 집안이냐 다 파악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서 다 통제를 하고 나서도 자기 효능감이란 변수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흔히들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 얘기를 딱 하면요, 저런 거 뭐 그 위험 회피 성향이라든가 IQ 같은 거 통제도 안 하고서 그냥 단순히 코릴레이션 보여준 거겠지, 설마 이러고서 경제학자들 퉁쳐버리려고 듭니다. 아니에요. 지금 요즘 나가는 이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 연구는요, 이거 다 컨트롤 하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재무관리에 있어서 비인지적 능력이 아주 중요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효능감이 개인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 자녀 간 상호작용을 통해 어렸을 때 형성되며 일생 지속되기도 한다 하는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이런 데이터들 가지고서 한 거다. 성인이 된 후에 노동시장 및 금융시장에서 경험치 축적해가지고 나온 데이터고요. 1표준 편차 정도 자기 효능감이 크면은 1.9% 정도 낮은 1.9%포인트 낮은 대출금 연체 확률이 나오고요. 0.5%포인트 낮은 부동산 압류, foreclosure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 잘못해서 집 갖다 날리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인데 샘플 평균치 대비 11% 내지 14% 낮은 수준으로 아주 큰 경제적 효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9%포인트 낮다는 게 뭐 그렇게 대수겠어요? 애당초에 대출금 연체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1.9% 낮은 거는 더욱더 엄청난 효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 효능감은 어떻게 스코어링 합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겁니다. 1번부터 7번까지 나는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2번 때론 내 인생의 남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사라지는 느낌이다. 제 표정 보이시죠?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내게 주도권이 없다. 그 다음에 나는 거의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마음먹으러 해낼 수가 있다. 5번 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무기력하게 느껴진다. 6번 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 라고 하는 거고, 7번 내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많은 부분 내가 어쩔 수가 없다. 네, 문제마다 이게 방향이 다르죠. 강하게 맞다, 강하게 아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쫙 자기가 동그라미 치게 만드는 거고, 거꾸로 스코어링을 좀 넣는 거예요. 4번, 6번 같은 경우. 하여튼 간에 해가지고 거꾸로 스코어링을 뒤집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답한 걸 뒤집어서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도록
하게 맞는 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 스코어에 의해서 스코어가 높은 그룹일수록 부도 확률이 낮더라 하는 게 패턴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상황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또 주식 시장 아니면은 금융 시장 참여율에 대한 컨스피러시 시어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거는 제 딸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제 딸은요, 한동안 유튜브 채널을 막 보더니만은 나보러 그래요. 은행 예금 안 들어가겠대. 오늘 처음 카카오은행에 들어갔어요. 제가 예금했는데 그 동안에 지금 얘가 중학생인데 아직까지도 은행에 안 들어간 거예요. 진짜 예금도 안 하는 거예요. 예금 너 왜 안 하니? 그랬더니만은 은행가들 다 나쁜 놈들이고 그 다 그 어떤 음모론에 의해서 나쁜 사람들이 다 그걸 조작하는 거래. 그 중앙에는 어떤 엘리트 집단이 있어가지고 유태인들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로스차일드나 뭐 이런 애들이 중앙에서 다 조작하는 거래.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꼭두각시처럼 놀아나는 것뿐이 아니래. 그렇기 때문에 예금 갖다 집어넣어봤자 다 다 나쁘더라. 걔네들한테 빨려 맥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예금 안 할 거야. 그러고서 철두철미하게 안 했어요. 얘가 고집이 황소 고집입니다. 누굴 닮아서 그런 건지. 하여튼간에 그래가지고는 오늘 드디어 이제 카카오은행에 들어갔는데 처음으로 내가 박수를 막 쳤습니다. 좌우지간에 이게 이 아이디어입니다. 컨스피러시 시어리 내지는 어떠한 소수의 금융 엘리트가 모든 금융 시스템을 조작한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금융시장 참가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금 자체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내가 장롱 속에 그냥 쑤셔 박아놓고 돈을 그러고 살면 살았지 은행에다 안 가겠다.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투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주식 투자 저쪽 그것도 다 조작의 결과다라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피 빨리기 싫어가지고 안 간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유태인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코렉션, 보정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참가하느냐 아니냐 핀테크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딸이 어디에 처음 가입했다고요? 카뱅크에 들어갔다고요. 위기의 때마다 등장하는 음모론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 그림 좀 보셨을걸요? 어디선가? 네, 뭡니까? 일루미나티 들어보셨나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뭐 이런 거, 그죠? 프리메이슨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어떤 비밀 결사 조직이 이런 게 있다 이런 거죠. 옛날에 한 2, 300년 전에 있었던 건데 그중에 이 중에 일부는 지금도 있기는 해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까지 그 옛날에 영향력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가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흔히 유튜브에 찾아보면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 이거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벌써 세뇌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비밀 결사 조직이 다 조작하는 거야 라고 믿으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특히 유태인들이 그런 거에 핵심 네트워크의 핵심에 차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핵심 유태인 네트워크, 금융 네트워크의 핵심 중에 핵심에는 누가 있다? 로스차일드가 있다 라고 믿어버리는 그런 허무맹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융 네트워크 로스차일드 이래로 300년 그죠? 이렇게 되는데 그 소설들 보면은 그 로스차일드가 지금도 가장 세계에서 부자이고 가장 권력의 핵심에는 걔네들이 다 포진해 있다. 누구누구도 또 로스차일드의 손아귀에 있고 누구누구도 트럼프도 뭐도 어쩌고 다 뭐 이런 소리 합니다. JP 모건도 뭐 유태인이고 뭐 어쩐 소리 합니다. JP 모건 참고로 유태인 아니에요. 아닌데도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유태인이어야만 속이 시원한 것처럼까지 주장을 합니다. 고집도 세요. 그 사람들은 안 고쳐져요. 근데 유태인들이 금융 네트워크의 핵심에
있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긴 합니다. 그 이유는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유태인들이 왜 금융 네트워크에 들어갑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나서 70년 후일 거예요. 그쯤에 로마에서 정벌을 하러 내려옵니다. 이 반란이 일어나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애들이 얘네들이 감히 황제의 말씀을 안 듣고 반란을 일으켜야 니네가 그러고 나서는 이제 토벌을 하는 거죠. 토벌을 하는데 토벌을 할 때에 사실 정벌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그냥 항복하고 그냥 들어와 주길 바라겠죠. 왜? 이 코스트가 있잖아요. 다 돈이라고요. 군대 군량미 들어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돈이고 장수 부리는 것도 그것도 다 지중해를 건너가는 그 배같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어. 이런 입장에서 얘네가 빨리 항복해 주면 좋겠고 빨리 우리가 승부가 났으면 좋겠는데 얘네가 결사항전을 하네. 와, 이 결사항전도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산성 어디로 막 피신해 갑니다. 산성 어디로 피신을 해 가는데 거기에 특전사들 400명만 갑니다. 400명이 가가지고 결사항전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시일을 끌면 끌수록 로마에서는 뭐예요? 제국의 돈이 자꾸 지출되는 거 싫잖아. 그건 빨리 항복했으면 좋겠는데 자살을 다 해버리십니다. 집단 자살을 다 해버립니다. 여러분 자살을 하면은요 당장에는 그래 우리의 순수성을 위해서 뭐 끝까지 뭐 자존심을 지키고 좋은 거 멋진 거 아니야라고 잘못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 오만이에요. 그러고요 종교적으로도 자살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정벌자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황제 입장에서는 이게 불구대천의 원수로 철천지 자손 대대 만만대로 타협의 여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니 내 아버지가 이 당신 때문에 자살했으면 나는 당신하고 원수가 돼야 돼. 죽는 날까지 네 후손하고도 원수가 되겠다. 이거거든. 내 후손아 죽는 날까지 너는 쟤랑 싸워라. 이거가 자살의 의미예요. 그러고 나면은요 자살하면 안 돼요. 자기의 이 따라 있는 식솔들을 위해서는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하지 말고 적당한 때에 항복하고 내려와서 우리 식솔들만큼은 건들지 마라. 나는 죽을게. 하고서 깨끗이 그 앞에서 처형당하든가 그 앞에서 뭘 하든가 해야 돼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 자결을 하든가 그렇게 되죠. 그 자살까지는 그거는 그래도 내 식솔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걸 하니까. 근데 내 식솔 보호해 달라가 아니라 너 한번 죽고 살기로 그냥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400명이 다 몰살해버리네요. 자살을. 그러고 나니까 빡 돌죠. 로마 황제가. 빡 도니까 뭐합니까? 그래? 그러면은 죽어보자. 그러고서는 거기 있는 식솔들,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다 드러내십니다. 다 드러내서 어떻게 해요? 다 뿔뿔이 유럽의 각지로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요. 군량미 제가 얘기했죠. 군량미 원정대 보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도 힘든 마당에 얼마나 한번 죽어보자 빡 돌았으면은 그래 이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을 일일이 다 캐리를 할 그 군대 그 장비들 더 동원해가지고 다 유럽의 각 도시에다가 도시 지역마다 얘네들을 흩어 뿌려버립니다. 갖다 모셔다 드립니다. 모셔다 드리는 게 뭐예요? 각 지역에서 왕따 당해 죽으란 얘기죠. 아싸잖아요. 딱 하면은 아싸잖아요. 황제 입장에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본을 보여야 돼. 본보기로 나한테 끝까지 자살 투쟁하는 놈은 끝까지 죽인다. 니네 자손만대로 욕을 보일 거다. 하는 걸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주변에 다른 유목 민족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든지 누구든지 시리아 사람들이든지 정벌군한테 예 하고서 그냥 숙일 거 아니에요. 본보기를 일벌백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각지에 퍼져가지고 이제 뭐 가족 단위별로 퍼지든가 뭐 이렇게 시족 단위별로 퍼졌는지 모르겠는데 삶이 고달프죠. 각지에서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고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거나 박해를 당해. 쩍하면 박해를 당해요.
황제한테 박해를 하라고 명령 내려졌는데 죽여야지.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몰려 살게 돼요. 몰려 살게 되는 곳이 이름이 뭐예요? 게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토. 예. 그래가지고 프랑크푸르트에 보면 게토가 좀 남아 있고 뭐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고 그렇게 됩니다. 지역들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또 박해를 받는 이유는 황제한테 잘못 보인 것도 있지만은 그 중세기에 기독교가 쫙 퍼지면서 기독교 국가가 크리스찬 국가가 되면서 모든 나라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크리스찬으로 하나가 됩니다. 형제가 돼야 돼요. 근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형제가 아니야. 근데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딱 하나가 한 존재가 있으니 유태인인 거라. 그러니까 얘네는 안 그래도 미운 털이 배겼는데 더욱더 미운 털이 박힐 수밖에. 그러면서 왕따가 더 심해지고 쩍하면 흑사병이든 뭐든 네가 우물에서 독을 풀었지 이러면서 막 죽이는 겁니다. 조선 사람들 옛날에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학살당한 적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학살이 쩍하면 벌어지는 거예요. 유태인 학살이 또 여기서 벌어지는 게 어디서 벌어졌냐면 동구권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또 가스실에서 보내는 방법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렇게 학살하는 거하고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죽창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냥 갖다 현장에서 죽이는 거예요. 가스실로 보내지도 않아요. 그러고서는 미안하다는 소리도 없습니다. 동구권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러시아. 그래서 그 파이낸스 교수님 중에 유태인으로 유명한 분 계세요. 제 페이스북 친구인 분이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동구권에서 학살당한 유태인 사람들에 대한 그 얘기를 올려놓으면서 말씀하세요. 독일에서 학살당한 600만 명은 그래도 독일에서 미안하다는 소리라도 들었지. 동구권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고 미안하다는 소리도 들은 적이 없다. 일본도 우리나라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안 했죠. 누굴 닮은 겁니까? 동구권 러시아를 닮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갖다 죽이고서 미안하지도 않아. 네, 그런 식이에요. 근데 좌우지간에 그런 학살들이 쩍하면 벌어졌다 하는 거예요. 계속 대대로. 그 다음에는 여기서 금융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유태인들의 직업 자체가 농업을 할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농업을 할 수가 없어요. 금지됩니다. 왜? 아싸니까. 아웃사이더인데 이 중요한 농토 생계 수단을 쟤네들 뺏어 먹어야 안 될 노릇이죠. 그렇죠. 절대로 지켜야지. 다 농본 사회인데 영주들이 다 농노들한테 딱 나눠준 그 영지가 얼마인데, 그죠? 그래가지고는 절대 농업을 못하네. 그러니까 상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상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금융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상업 중에서도 공업도 못하고 엔지니어링 못하게 만들어 길드에서 쫓아냅니다. 왕따니까. 여러 상업에서 왕따를 당하긴 하는데 그나마 금융업에서 그걸 기반으로 번성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살아가는 건데 뭐예요? 금융거래, 돈을 빌려주는 거, 빌려받는 거 이런 거 할 때 성경 말씀에 너희 형제들 간에는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이자를 차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크리스찬들끼리는 형제예요. 돈을 빌려주면은 공짜로 빌려줘야 돼. 누가 빌려줍니까?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캐피탈 마켓, 자본시장이 이 형제들 안에서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가난하게 살아요. 아이러니컬하죠. 반면에 금융을 할 수 있는 건 누구랑 할 수 있다? 저 이교도, 저 유태인하고는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얘네들한테 이자를 갖다 지급하고 얘네들 돈이 또 있네. 그래가지고 받고 주고받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로 돈을 갖고서 이자 놀이 해가지고 그 불로소득처럼 보이는 이 금융업을 하면은 나쁜 놈이라고 찍는 게 또 그 천주교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할 수가 없게 만들었어. 그러니까는 자동적으로 금융업을 하는 거는 유태인들의 전문 영역이 됐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의 금융업만 한 게 아니라 인터내셔널 파이낸스가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왜? 유태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라마다 뿌려졌다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각 지역의 유태인들이 서로 연락이 되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종래혼을 그 안에서만 같은 도시 안에 있는 유태인이라고 하는 풀이 얼마나 작겠어요. 그럼 근친 결혼, 근친 상간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안 좋잖아요. 이게 이제 기형아도 나오고, 이거 안 좋은 걸 아니까는 좀 더 저쪽에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이 유태인 이외에 이 크리스찬 사람들하고 결혼할 수가 없네? 저쪽에 이웃 도시, 이웃 국가의 유태인하고 처지가 비슷하니까 만나서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면은 사돈지간이 되고, 금융업이 서로 사돈끼리, 금융업 하는 사람 사돈끼리 또 이제 사돈이 맺어지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터내셔널 파이낸스를 얘네들이 장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족벌 체제가 형성이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금융 네트워크를 그쪽이 장악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고, 특히 기능직 같은 거, 의사라든가 귀족들이 기피했던 것들, 변호사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중 언어, 얘네들이 보면은 여러 나라에 걸쳐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걔네들이 하는 로컬 언어, 독일어면 독일어, 프랑스어면 프랑스어 다 해야 되죠. 러시아면 러시아어, 슬라브어들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유태인 말, 히브리 말, 우리 이디시라고 합니다. 그 이디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바이링규얼이고, 그 다음에는 수학도 잘하고, 왜냐하면 돈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육에서 정말 잘못된 건 뭐예요? 문과 이과 나눠버린 거예요.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언어를 못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잘할 놈은 이것저것 다 잘해요. 왜 하나만 한다고 다른 걸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해찬, 그 사람은 이거 미적분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뭐 기하 벡터를 이과 수학에서 뺀대요. 상상 초월의 시츄에이션이 벌어지고 있어요. 문과에서 가면은 이과를 왜 해야 되냐고. 해야 됩니다. 융합의 시대인데. 유태인들은 진작부터 융합의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민족이 유태인처럼 살아야 된다, 유태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 대단한 착각이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유태인처럼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유태인은 한 민족으로서 우리나라 같은, 혹은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한 민족으로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유태인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은요, 유태인은 살아가면서 그 크리스찬들과 섞여서 그 게토를 나와가지고 그 이제 데이투데이 비즈니스를 할 때는 나와가지고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도 다녀야 되고 이렇게 어울리게 될 텐데, 그런 어울리는 시츄에이션마다 왕따를 당하고 구타를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나 유태인 안 할래, 그러고서 크리스찬으로 바뀌겠어요, 개종하겠어요, 그러고 하면은 로컬에 섞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면은 생긴 것도 이제 점점 비슷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유러피언으로서. 그냥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크리스찬으로 개종하고 결혼하고 저쪽에 크리스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태인에서 사라져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태인으로 남는다는 건 뭐냐면은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유태인으로 계속 고집하고서 살겠다는 거예요. 희한한 게 뭐냐면은 로마 그 병정들이, 황제가 이거를 그 유태인들을 뿔뿔이 흩을 때에도 유태인들이 자기의 경전을 들고서 간 거예요. 그죠? 그 토라, 그리고 탈무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각자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의 고유한 것들을 계속 가지고서 고집해 나갑니다. 그게 희한한 거죠. 매 순간 선택을 스스로 한 민족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여간한 경쟁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죠? 똑똑한 놈이 아니면은, 힘센 놈이 아니면은 유태인으로 스스로를 클레임 하겠어요? 웬만하면 저쪽에 그냥 섞여 들어가게 말지. 그죠? 그걸 2000년을 반복해 내려온 애들이 지금 유태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냥 단군 조선 이래로 쭉 이 한반도에 내려와서 산 거예요, 보면은. 그죠? 모든 유태인을 빼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런 식으로 산 겁니다. 그냥 그대로. 선택할 필요가 없었어요. 네, 물론 우리나라는 지난 일제시대 때 선택할 수 있었겠죠. 일본 사람으로 가버린 사람들도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걸 제외한, 36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기는 이런 식으로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들하고 직접적으로 다이다이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예. 왜 그쪽에서 노벨상이 더 많이 나오고 왜 그쪽에서 뭐가 더 어치브먼트가 더 많을까? 성취가 더 많을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만 유태인으로 클레임하고 살아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걸 클레임을 할 여지가 별로 없었다 하는 거고요. 셀프 셀렉션 바이어스의 연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선택 바이어스라고 하는 건데 그건 통계적인 오류입니다. 오류, 통계적인 오류. 좌우지간에 이게 유태인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금융망에 얘네들이 엄청나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 거. 로스차일드 가문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형성이 됐느냐. 옛날에 1800년대 19세기에는 얘네들에 의해서 유럽의 정치가 많이 주물러졌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 어떤 시츄에이션이었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먼저 드려야 돼요. 뭐냐면은 지도를 먼저 그릴게요. 영국 여기 있습니다. 여우같이 생긴 영국 모양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우 꼬리 이렇게 나와 있고, 그죠? 런던 여기 있습니다. 런던. 그 다음에는 영불 해협을 건너서 불란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스페인이 이렇게 있고, 포르투갈하고 쭉 이렇게 나와서 구두발 이탈리가 쭉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번 구두는 좀 잘 안 나오네요. 자, 그러고 나서 아드리아 해안 지나서 그리스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터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지도 괜찮게 그렸나요? 그 다음에는 벨기에, 요 위쪽으로 가서는 벨기에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요쪽에, 무슨 나라죠? 덴마크. 쭉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죠? 네,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쪽에 있고. 지도 보시면은, 프랑스가 여기에 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나폴레옹이 등장을 하십니다. 1800년대 초반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자마자 민주화 되는 듯 싶었더니, 그죠? 그전에는 왕정이었었잖아요. 왕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목을 잘라버린 다음에 스스로가, 그죠?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다 왕정이라서 그 왕을 동정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들이 여기서 막 군대가 올 텐데, 그죠? 겁도 없어요. 왕의 모가지를 그냥 스스로 시민들이 잘라버렸어. 루이 16세. 자르고 나서 민주화가 되는 줄 알았더니 뭐가 됐어요? 황제가 등극을 하십니다. 나폴레옹께서 여기서 와가지고 이제 황제가 등극을 하시면서 유럽을 평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이상하게 민주주의 아이디어나 이런 거가 황제 군대를 통해서 막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옆에 있는 나라들이 다 긴장을 하면서 싸우죠. 대불 동맹이 이루어집니다. 단적으로 여기 오스트리아에 있는 메테르니히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메테르니히가 왕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안돼 저놈들 저 불란서 놈들이 말이야 유럽을 장악하고 이거 이제 그 감히 그 왕들을 갖다 못 살게 굴어 이런 놈들은 갖다 말이지 없애야 돼 그러면서 싸웁니다. 대불 동맹. 그러면서 처음에 뭐예요? 그 나폴레옹이 져가지고 엘바 섬으로 귀향을 갑니다. 엘바 섬이 여기 어디 있는 걸로 알아요. 시칠리 근처 어딘가라고 들었는데 귀향을 갔다가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오십니다. 네, 나폴레옹 그러고 나서는 백일천하가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는 혁명군을 다시 모아가지고는 다시 또 대불동맹에다 전쟁을 해버리네. 그러고 나서 쳐 올라갑니다. 쳐 올라가는데 어디서 싸우느냐 하면은 요 벨기에 근처에 워털루라는 곳에서 싸움을 합니다. 워털루. 요좀 지역인데요. 요게 조만한 지역인데 싸웁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대불동맹이 메테르니히를 중심으로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영국에서 가만 안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국이 민주화돼가지고 민주화된 이 나라를 동맹으로 지지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도를 조금 잘못 그렸나? 하여튼 간에 근데 뭐예요? 얘네는 민주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프랑스가 나폴레옹에 의해서 이게 다 유럽이 나폴레옹 거가 돼버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큰일 날 상황이 벌어진다. 영국으로 너무 우리를 침공해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막자 하는 거예요. 대불동맹을 지지해 줍니다. 그러면서 영국군을 파견해가지고 여기서 워털루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투를 벌이기 전에 전쟁은 공짜로 합니까? 공기 먹고 물 먹고 합니까? 다 뭐가 필요해요? 군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 자금을 넘겨줘야 되겠죠? 군 자금 지원해줘야 되는데 파운드화 여기서는 안 쓰죠? 유럽에서는 뭘 써야 되겠어요? 파운드화 있던 거를 금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금괴. 그죠? 그래가지고
금괴를 수송해 줘야 되고 날라가지고 여기서 금괴를 환전해 주고 그다음에 군자금으로 써먹게 해주고 군량미를 제공해주는 이 자금책 역할을 누군가 해야 돼요. 누가 했을까요? 그걸 한 뱅커가 있었으니 이름이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입니다. 로스차일드. 재밌죠? 예. 로스차일드, ROTH, SCH, 로트칠트라 그래요. 로스칠트. 여러분들 와인 드시는 분들 와인 동호회 하시죠? 로스칠트, 샤토무통, 로스칠드 이게 요 집안 겁니다. 샤톨라피트, 로스칠드 요 집안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거냐? 원래 이제 런던에 간 건 아들 중에 하나예요. 그 아버지는 프랑크푸르트에 있었고 런던에서 뱅커로 엄청 커진 거예요. 얘가. 해가지고 정부를 구워 삶을 정도 여기 금괴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위험을 다 지는 거지. 금값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금괴를 갖다 실어 날르는 그 핀테크죠. 그거 다 이제 갖다가 자금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워털루 전투가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워털루 전투가 오래 끌었으면은 모르겠는데 하루 이틀 뭐 며칠 안 끌고서 그냥 일주일인가 며칠 만에 확 끝나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나폴레옹이 지시고 대서양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귀양 가가지고 죽습니다. 근데 여기 워털루 전투가 일어났을 때 당장 졌잖아요. 프랑스군이. 그리고 영국군이 이겼잖아. 영국군이 이겼으면은 승전보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승전보가 런던까지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로스차일드는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소문에 의하면은 이제 로스차일드가 먼저 이걸 알았대요. 그러고 나서 소문에 의하면은 얘가 먼저 도착해서 런던에 가가지고 런던의 국고채를 막 팔았대요. 우울한 표정으로 막 팔았대요. 그러면서 거의 심지어는 공매도까지 쳤대요. 런던의 국고채를 왜 공매도를 칩니까? 근데 큰 손이 막 공매도를 치니까는 주변에서 보고서는 놀라는 거야. 제가 공매도 치는 거 보니까 여기 워털루 전투에서 졌나 보다. 그러고 나서는 이 가짜 정보 때문에 얘네가 투매 현상이 벌어지고 국고채가 바닥을 치는 거예요. 붕괴 현상까지 거의 일어났는데 그래가지고 소문에 의하면 그래가지고 국고채 값이 바닥을 치더라.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날 승전보가 팩트 체크로 들어오는데 승전보더라 그러고서 그러면은 좋은 소식이 오니까 국고채가 어떻게 되겠어요? 국고채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그러고 나선 이때 로스차일드가 대량 뭐예요? 사실은 처음에 대량 매도를 해가지고 혹은 공매도 해가지고 바닥을 쳤고 공매도에서 돈 벌고 바닥을 쳤을 때 싼 값에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천정을 쳤을 때 진짜 팩트 체크로 들어왔을 때 천정부지가 됐을 때 팔아가지고 큰 돈을 이중으로 챙겨 먹었다. 이런 나쁜 놈이 바로 로스차일드 유태인이다 하는 게 소문이 돌았어요. 그 이후에 소문이 돈 거예요. 소문은 그 당시에 돈 게 아닙니다. 그 나중에 막 돈 거예요.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돈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참 고약하죠. 근데 자극적이죠. 공매도까지 동원하면서 이게 뭐야?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러면서 이런 금융 네트워크에 있다는 그 떼부자가 된 로스차일드라는 놈 떼부자가 된 원인이 이거라는데 그러면 금융력 쪽에 있는 그 불로소득자들 다 나쁜 놈들이구만 하는 금융인에 대한 불신이 생기겠죠. 네, 이런 불신이 조장한 거가 있습니다. 조장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건데 자, 좀 이따 그 소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렸는지 그 주인공들은 누군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팩트는 진짜 팩트는 뭔가 봤을 때는 뭐냐 하면은요. 이건 니얼 퍼거슨의 역사책에 나옵니다. 니얼 퍼거슨이 로스차일드란 책에 밝힌 바에 의하면은 이때 금괴로 바꿨어요. 그죠? 이때 금괴로 그 군자금을 대출해주고 근자금을 대주고 이랬던 사람이 로스차일드인데 금괴까지 바꿨어요. 금괴로 바꿨다는 건 뭐예요? 이 금값의 리스크를 로스차일드가 떠안았다는 거예요. 리스크를. 파운드화 있죠? 파운드화. 전쟁이 벌어지면은 좌우지간에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 나라 파운드화 가치가 어떻게 됐겠어요? 떨어지고 반대로 전쟁이 나니까 금값은 올라가겠죠.
이 전쟁이 나니까는 파운드와 금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간 그 상황의 금괴를 산 거예요. 비싼 값에 금을 샀어. 그러고 나서는 이 전쟁이 좀 오래 지속돼 주길 바랬겠죠. 그러고서는 이제 금값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랬겠지. 그런데 전쟁이 뜻밖의 빨리 끝나버렸네. 그것도 영국이 승리를 했네. 그럼 파운드 값이 어떻게 돼요?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금괴는 바닥을 모르게 추락하겠죠. 그래서 그 당시 로스차일드는 이득이 아니라 손실을 엄청나게 많이 봤다. 봤다면은 손실을 봤지 이득을 본 건 아니다. 최소한도. 이런 것이 밝혀집니다. 그 역사책에 나옵니다. 그 니알 퍼거슨의 책에. 이건 사료에 기반해 가지고 기록들을 가지고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그때 떼돈을 번 게 아니라 로스차일드는 이미 이전부터 부자였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손해를 봤었다 하는 게 팩트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런 헛소문들, 그죠? 악소문, 이걸 퍼뜨린 건 누굴까?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요, 이걸 보면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보시면은, 이런 악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사실 나치의 괴벨스입니다. 나치의 괴벨스. 뭐냐면 이걸 통해서 이런 소문을 계속 재확산시키고 이렇게 막 함으로써 유태인들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봤지? 사악한 놈들이고 유태인들은 그 금융에 있던 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인종 청소를 해가지고 위대한 독일 민족이 다 금융을 장악해야 되고 이제 뭐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막 교육을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언론 조작입니다. 이게 다 정부에서 하는 그죠? 나치 괴벨스는 요즘에 말하자면 누굽니까? 요즘 정권의 김어준 그리고 50 정권의 허삼수 무슨 뭐 허화평 뭐 이런 스해허씨 있잖아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그런 게 이제 다 이런 언론 조작의 희생이 되는 겁니다. 19세기 왕정복고 때 메테르니히 체제에서 100년간 장악했던 게 로스차일드긴 해요. 유럽의 메테르니히가 이제 컨서트 오브 유럽이라고 해서 이 뭐랄까 복고주의로 왕정들이 이제 되돌아오면서 보수주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데 보수주의를 하면서 민족주의가 일어나는 걸 막습니다. 민족주의가 말이 좋아 민족주의지 사실 이거는 레이시즘 내지는 인종차별주의예요. 인종차별주의. 유럽 각지에서 독일 민족 피히테라고 들어봤죠. 피히테 뭐 실러 이런 사람들이 뭐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막 강조하면서 그다음에 또 뭐예요? 이 비스마르크 철혈 정책을 막 얘기하면서 독일 민족이여 일어나라. 우리가 왜 프랑스한테 같지도 않은 프랑스 저것들한테 우리가 몇 시를 당해야 되냐? 프랑스는 단일 민족 국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200개 국가로 흩어져 있다. 그래서 힘을 발휘 못 하는데 민족의 우수성을 자각하고 우리 순수성을 되찾기 위해서 통일하자. 그게 이 철혈 재상의 아이디어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비스마르크가 이렇게 막 일어납니다. 문제가 뭐예요? 유태인들한테는 민족주의가 발호를 하면은 다른 민족이네 나는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영국이 싸우네. 거기 보면 무슨 마지막 수업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알퐁스 도데모의 수업이긴 마지막 수업이긴 한데 거기 보면은 마지막 수업에 뭐예요? 민족주의적인 걸 막 강조하면서 막 우리의 언어를 찾아야 되고 블라블라블라 나옵니다. 말은 좋아요. 근데 유태인 입장에서는 여러 나라에 퍼져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떠오르시죠? 여러분 스스로가 글로벌 비즈니스 추구하시잖아요. 나가서 해외 지사 파견 나가서 근무하시고 때로는 거기 이민 가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민족의 입장에서는 민족주의가 위험해요. 트럼프가 인종차별주의 막 내세우고 저러는데 우리 교포분들 걱정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200년 전 유태인들한테 닥쳤다는 거예요. 미리 닥쳤어요, 얘네한테. 글로벌 시티즌으로 먼저 살아본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나라에 퍼져 사니까. 요즘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여러분들, 삼성에서 지사 파견 나가 계신 분들, 여러 회사에서 지금 유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발호하는 거 안 좋습니다. 백해무익이에요. 자기의 안위가 문제가 됩니다. 왜? 영국, 프랑스가 싸우네? 그러면은 내 사돈 집안이 프랑스에 있고 나는 독일에 있네?
영국 프랑스 나는 영국에 있고 쟤는 프랑스에 있네. 그러면은 독일 프랑스로 할게요. 독일 프랑스 싸우래. 그러면은 서로가 사돈 집안에 동족끼리 총뿌리를 겨눠야 되는 시츄에이션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고 싶으세요? 우리 벌써 그거 해봤잖아요. 이거는 억울하게 남의 민족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념 때문에. 유태인들은 그런 걸 남의 나라에서 살면서 그런 걸 겪어온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유태인에 대해서 뭐 동질감 내지는 이런 걸 느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같지가 않습니다. 달라요, 우리는. 그리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글로벌 시티즌이 돼서도 안 되다가 아니라 그렇게 나라가 없이 흩어진 거는 필요가 없다. 나라는 있어야 돼요. 나라 하나는 제대로 있고 나서 파견 나가는 거, 그죠? 그런 것까지 좋은 거지. 근데 무작정 유태인을 복사하자, no,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뭘 모르고 하는 소리를 여러 회장단, 그 사장단 앞에서 강연들을 하십니다. 그것도 좋다고 듣고 받아 적으세요. 재밌는 세상입니다. 좌우지간에 그 유태인들이 그렇게 해서 각각 뿔뿔이 흩어져 나가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바로 하면 고생한다. 글로벌화와 다원성을 존중하기를 바라게 돼요. 얘네들은 어쩔 수 없죠. 그게 유엔의 정신하고도 같이 갑니다. 민족주의 해봤자 2차 대전 나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깨달은 거죠. 2차 대전 이후로 민족주의 좀 하지 말자. 우리 좀 서로 잘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게 이런 움직임들이 유엔으로 나타난 거고요. 그런 것이 유태인들의 그 뜻하고도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그런 거죠. 그다음에 20세기 초 민족주의와 나치즘의 인종 청소로 로스차일드가 괴멸됐어요. 로스차일드 그 땅땅거리던 사람들의 일부가 가스실로 가서 돌아가시고 갖고 있던 재산도 몰수당하고 막 이렇게 돼서 별 볼 일 없게 됩니다. 별 볼 일 없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게 돼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도 최고 부자다 뻥이에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는 음모론에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 솔깃하는 이유는 뭔가? 왜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 때문에. 뭔가 인과관계를 밝혀내지 않으면 속 시원하지가 않아요. 우리 두뇌라고 하는 건. 천재지변이든 뭐든 경제 폭망이든 설명 불가한 현상들. 이거에 대해서는 누군가 뭔가 인력적으로 뭔가 있어서 이게 컨스피러시가 있는 거 아닐까. 강남 스타일이 공전의 히트를 쳤을 때 2012년 생각해 보시면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싸이가 일루미나티다. 진짜 웃기는 기사예요. 이것도 우리의 본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의 본능. 사실이 아닌데도 믿고 싶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이 벌어졌지 설명할 수가 없거든. 그런 일들이 때로는 벌어져요. 소셜 미디어의 활성화로 인해서 벌어지는데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 그러고 나니까는 누군가 일루미나티 같은 애들이 갖다가 일부러 얘를 띄워준 거 아닐까라고 설명들을 하셔야지 속이 시원해.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잘못 오도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로스차일드에 대한 만화가 풍자 만화가 나오는데 유럽에서 유태인 청소하기 위해서 유행시켰던 풍자 만화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제가 어디서 봤냐면은 그 런던인가요? 유태인 박물관이 그 큰 도시마다 유럽이나 미국에는 있습니다. Jewish Museum 해가지고 여러분들 박물관 방문하는 거 좋아하시면요, 유태인 박물관들 한번 쭉 그 순례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보면 자기네들이 어떤 식으로 박해를 받았다는 걸 쭉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래가지고는 여기에 그림에 나오는 게 뭐예요? 로스차일드의 얼굴이 나옵니다. 네이산 마이어 로스차일드라고 아까 군자금 대줬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흉측하게 디스크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묘사를 하는 거예요. 뭘로? 흉측한 늑대 개로. 뭐냐 하면은 워털루, 여기 글씨 나오죠. 워털루 전쟁에 핏값으로 돈을 번, 그것도 공매도 치고 거짓 정보를 날려가지고 돈을 떼돈을 번. 그전에는 가난했었는데 별것도 아니었던 놈인데 이때 세상 최고의 부자가 됐다 라고 레이블링을 해버리고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이렇게 해서 유태인 학살을 하는데 더욱더 분위기를 조성했던 사람 괴벨스 여기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나 이런 유태인들이 무작정 금융계 네트워크에 있고 뭐 모든 걸 조정하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 예,
나치 괴벨스에 놀아나는 거다. 팩트 체크해 보시면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런 것들이 희한하게도 숭홍빙의 화폐 전쟁, 이거 자극적인 책이거든요. 이걸 또 탐독들을 하세요. 여러분들 소설 읽으라 그러면은 뭐 중요한 소설 토지 같은 거 안 읽고 뭐 김용의 무슨 뭐 통속 소설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웹툰 같은 거 많이 보고 그런 본능이랑 똑같아요. 경제 화폐 전쟁이 아주 뭔가 그럴 듯하게 스토리는 써놨어요. 근데 사실이 아닌 것들 되게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불량식품일수록 맛있잖아. 떡볶이 많이 팔리고 팔리기도 많이 팔립니다. 아이러니입니다. 뭔가 팩트 체크해서 얘기하면 그건 교수가 이론만 알아서 하는 소리야라고 말을 해야지 속이 시원해요. 교수한테 당한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무슨 억한 심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거의 99% 구글에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게벨스 버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거 찾지 마세요. 제가 하는 얘기를 믿으세요. 들으세요. 라고 그러는데 기말고사위가 이 문제 내거든요. 백발백중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 결국 숭홍빙이 어디 가서 뭐냐면 내가 강의하는 거 들을 때는 다 딴 데 쳐다보고 그냥 교수가 하는 말이겠지 뭐 이론이겠지 현실은 달라야 돼 무조건 현실은 달라야 돼 라고 믿고서 그냥 딴 거 보신 거예요. 틀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점수 깎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입니다. 누군가는 바닥을 깔아줘야 되겠죠. 네, 1등도 있어야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태인 전문가 사칭하는 분들 그런 점에서 되게 많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런 게 왜 또 중요하냐면 쓸데없는 적개심을 가지기 쉬워요. 이게 유태인 팔아먹는 사람들은 우리가 유태인처럼 우수한 민족이 돼야 돼 막 이런 생각하시면서 하시는데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선택적으로 금융위기가 닥치면 그게 고스란히 적개심으로 변해요. 문제는 주기적으로 11년 만에 한 번씩 금융위기는 오게 돼 있어요. 거의 11년이라고 말했는데 10년, 11년, 12년 그죠? 위기는 닥치게 돼 있습니다. 그때마다 적개심 가지고 유태인 척살하시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척살 당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헛된 그런 소문에 대해서는 조심하시라. 그 다음엔 또 뭐예요? 이런 것이 금융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희한한 게 동양에서는 유럽에서는 무작정 적개심이에요. 유태인에 대한 어떠한 우리도 저렇게 돼봐야지라는 게 아니에요. 못 믿으실 거예요. 유러피안들한테 물어보면 백발백중 적개심입니다. 오죽하면 가스 체인버로 가스실로 보냈겠어요. 그죠? 희한한 게 뭐냐면 동양에서는 그런 적개심이 아니라 경외심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또 희한한 문화 차이이기도 해요. 왜 저 경외심으로 나타날까? 겪어보질 못해서기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는 그런 반면에 동양에서는 유태인의 위치에 있는 민족이 또 있습니다. 뭡니까? 금융 네트워크를 아시아 쪽에서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누굴까요? 그렇게 알려진 사람들. 여러 나라에 퍼져 있고 화교입니다. 화교들에 대해서 잘못된 그 소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화교들이 알고 보면 동남아의 역사를 좀 보시면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한 5년 반 일했잖아요. 그때 정말 축복이었던 게 뭐냐면은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이제 역사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그래도 뭐 물론 한 권이라도 책을 한두 권이라도 좀 더 보게 되더라고요. 관심을 두게 되고 그쪽에 있는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두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할 곳은 동남아면서 되게 그 동남아를 경시하는 성향들 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겸손하시고 동남아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이웃이고요. 근데 거기에 경제권을 쥐고 있는 게 화교 네트워크이긴 합니다. 유태인 같아요. 여러 나라에 퍼져 있잖아요. 정화의 원정 14세기에 있었을 때 이래로 쫙 퍼져 있습니다. 그들의 성격이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세요? 그거 모르시고서 비즈니스 한다고 그러신 거 말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MBA 하신다 하더라도 그거는 제대로 아시고서 하셔야 돼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안 하실 거냐고. 결국 베트남 가실 거면서 결국 싱가포르 가실 거면서 그 MBA 때 아니면 못합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 보시면은 그 금융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는 화교들 얘네들이 쩍하면은 척살당합니다. 학살당하고 이게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도 그렇고 그 정화의 원정 이래로도 몇백 년 동안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는 상황들, 억울한 상황들도 많이 있어요. 나름 보면은 그런 거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좌우지간에 그 금융 네트워크에 있는 민족들에 대한 이해도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 그런 적개심이 금융시장 참여도에 영향을 주더라 하는 연구가 탑저널에 나왔습니다. 금융 네트워크가 일부 특정 그룹에 의해서 조작된다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그런 음모론을 심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런 동네의 사람들일수록 주식시장 참가를 안 하더라 하는 것이 프란체스코 다 쿤토 교수의 이 사람이 지금 버스턴 칼리지에 있는 스타 교수예요. 엄청난 빅데이터 핀테크 전문가인데 핀테크 빅데이터 전문가인데 이런 역사적인 빅데이터도 갖고서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그 지역마다 유태인들 금융 네트워크에 대한 워크에 대한 적개심을 뭘로 측정을 할래 했더니만은 그 지역에 유태인 그 박해를 한 역사적 기록이 데이터화가 돼 있거든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역마다 몇 명을 유태인을 가스실로 보냈는지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연구를 해보니까 많이 보낸 지역일수록 지금도 주식시장 참여를 안 하더라 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주식시장의 효율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 주식시장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금융시장이 그 지역에 있다 그러면은 금융 참가를 안 하면은 참가자가 적으면은 유동성이 적고 가격이 정보를 반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비효율적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적을수록 그것이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아니면 뭐 그 채권 시장이 됐든 간에 백해무익하다 하는 겁니다. 참가자가 많아야지 유동성도 많고 효율적으로 돌아간다. 근데 그걸 막는 역할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연구 활발하게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또 금융업에 있어서 인재 풀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요. 추프리닌 앤 소시우라 교수님 얼굴 여기도 나왔는데 이분도 또 스타 교수님입니다. 근데 보면은 금융업에 있어서 말하자면은 뭐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불명예가 좀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 금융업이 지금 요즘 우리나라 안에선 그래요. 어느 나라를 가든 뭐 외국계 금융인 기관이라고 하는 건 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사람의 아름아름을 통해서 뽑는 것이 좀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금융업도 사실 시작하시는 분들 보면은 금융업뿐만 아니라 사업도 그래요. 널리 인재를 고루 등용합니까? 못합니다. 왜? 믿을 수가 있어야죠. 트러스트가 이슈거든요. 트러스트. 얼만큼 믿을 수 있느냐. 근데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누구다? 혈연밖에 없다. 자식밖에 없다. 자식 그 다음에는 친척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태생적으로 혈연 위주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예, 그거에서 나오는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겠죠. 인재 풀이 한정되면은 그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저 안에 없는가 하는 건데요. 로스차일드의 경우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로스차일드가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겁니다. 보니까는 종례혼, 자꾸 근친 결혼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할아버지가 손녀딸한테 대해서 연정을 품고 결혼을 하네? 이거 뭐예요? 뭐 하는 시츄에이션이 됩니까? 뭐 삼촌하고 뭐 조카가 결혼을 하네? 아니, 이건 뭡니까? 무슨 삼류 영화도 아니고. 아니, 그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유태인들은 그 풀이 좁다 그랬죠? 개토 안에서 있거나 다른 도시의 개토거나 그 풀이 좁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로스차일드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누가 믿을 수가 있어야죠. 옆에 크리스찬들하고 결혼하면 내가 유태인을 포기해야 되고 재산 상속권을 포기해야 돼요. 안 되죠? 그럼 유태인은 남아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는 풀이 좁아지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같은 개토 안에서도 다 잘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태인들 중에 절대 다수는 못 살았다. 정말 못 살았고 비참하게 살았다 하는 겁니다. 억울한 게 그거예요. 유태인들은 억울한 게 그거예요. 실제로는 진짜 개고생했는데 오해받기로는 그 로스차일드의 그 헛소문처럼 되게 부정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핏값으로 돈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진짜 뭐예요? 셰익스피어의 뭐 이 뭡니까?
베니스의 상인처럼 그렇게 나쁜 식으로 해서 돈만 벌고 그런 걸로 낙인 찍혀서 살았거든요. 좌우지간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가난한 유태인들하고 결혼하기가 힘든 거예요. 뭘 믿고 가난한 유태인하고 자기가 결혼하겠냐고요. 같은 유태인이지만. 그러니까는 같은 친척 안에서만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뭐가 돼요? 기형아가 나오고 초장에는 아주 똑똑한 능력자 그런 네이산 마이어 로스차일드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최고의 부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자식을 보니까 경쟁력이 엉뚱한 데서 튀어나오더라. 돈을 세는 데는 대빵 느리고 대신 예술 계통에서 재능을 발휘해서 뭐 아티스트가 되질 않나, 무슨 뭐 동물 전문가가 되질 않나, 뭐 이런 온갖 군데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금융업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겠죠. 그런데도 계속 게다가 안 칩니다. 그러면은 경쟁에서 뒤처지겠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배가 부릅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 하는 거 거기에 딱 맞는데 뭐냐면은 유럽에서 최고 부자니까 이거 왕족보다 부자예요. 왕들보다. 자기네들 별장이 42군데 유럽에 퍼져 있는데 각 별장 하나하나가 그 중에 하나 가봤는데 동영상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영국에 있는 걸 왓스턴 매너라고 있습니다. 골프장보다 더 커요. 골프장 몇 개를 갖다 놓은 것 같아. 그런 게 40 몇 개가 있어요. 유럽 각지에. 그렇게 최고로 살다 보니까 그 아들들, 딸들이 미국이라는 신시장 개척하는데 갈 수 있겠어요? 배멀미부터 못 견디고 그 다음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거 황야의 무법자 뭐 이런 세상이네요. 러버 베런 시대인데 거기서 적응을 못하고 막 그냥 못 견디고 3년 만에 발 빼십니다. 그러는 바람에 미국 시장은 JP 모건이 재패를 해버리고요. JP 모건은 사실 유태인이 아닙니다. 완전히 브리티시예요. 예. 헛소문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JP 모건이 무슨 뭐 유태인이 뭐네. 우리도 유태인을 닮아야 되네. 헛소리입니다. 예. JP 모건은 유태인이 아닙니다. 좌우지간에 그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로스차일드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그 이름과 헛소문 때문에 많은 테러리스트의 타겟이 됩니다. 지금 런던에 로스차일드 그 회사가 있기는 합니다. 저도 그 본사 앞에 가봤어요. 중심가에 있기는 한데 그렇게 큰 건물도 아니고 그것도 없어요. 근데 간판조차도 없습니다. 로스차일드라고 안 써놨어요. 왜? 테러리스트가 폭탄 터뜨릴까봐. 유태인의 대표적인 그거거든요. 왜 대표적인 타겟가 됐냐면은 나중에 1차 대전 때에 그 벨푸어 선언,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 벨푸어라는 사람이 선언을 하십니다. 유태인들 너희들 시오니즘, 유태인 민족주의가 발호를 하는데 유태인들 너희들 땅을 갖다 줄게. 어디 땅? 너희들의 원래 땅 팔레스타인 그쪽의 거를 우리가 식민지니까는 영국 거를 갖다가 니네들한테 줄게. 독립시켜주고 약속을 해버립니다. 누구한테 쓰는 편지? Sir 로스차일드 해가지고 로스차일드 경한테 주는 편지로 해가지고 딱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존재로서의 이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두고두고 테러리스트들한테 타겟가 되는 겁니다. 저도 그 앞에서 알짱대고 사진 찍다가 그 앞에 경호원한테도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도망갔는데 진짜 무섭더라고.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아줘. 인증샷도 못 찍게 해요. 막 와, 무섭습니다. 좌우지간에 그 테러리스트 어택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거. 좌우지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인재 등용의 풀이 좁아지면은 경쟁력 떨어지고 그 회사 골로 샌다. 미국 뮤추얼 펀드 매니저들 데리고서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연구한 것이 이 소시우라의 연구입니다. 보니까는 데이터들이 생기는데 뮤추얼 펀드 매니저들이 금수저 출신인지 흑수저 출신인지 그거에 대한 빅데이터가 생긴 거예요. 와, 그거 갖고서는 보니까는 부잣집 출신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더라. 연줄로 해가지고 가는 거 현실이더라. 맞잖아요, 그죠? 근데 작은 펀드 위주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더라. 연줄 통해서 가는 거, 내 아들 좀 봐줘 하는 거 작은 펀드에서는 가는데 큰 펀드에서는 그 짓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쳐다보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감시 감독이 많으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뭐예요? 흑수저 펀드 매니저들이 큰 펀드일수록 더 많다 하는 건데 왜?
감시 감독도 많고 또 경쟁력 있는 풀들을 계속 형성해야 되니까 그죠? 그걸 미리 아는 거지 큰 회사들은. 그래가지고는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하는 거고요. 골드만삭스니 뭐니 하는 그런 큰 회사들 있죠. 이런 데를 그 많이들 지원하라는 이유도 이겁니다. 예. 의외로 그쪽이 또 널리 사람들을 뽑는다 하는 거예요. 월스트리트 같은 데 가면, 본점으로 가면. 물론 지점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도 지금 얘기들 들어보면 외국계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전보다 훨씬 더 뭐랄까 연줄이 아니라 완전 레주메를 갖고서 뽑는 것들이 많아졌다. 그 얘기를 합니다. 뭐그 퍼센티지로는 뭐 얼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뭐 한 4분의 1 이상, 4분의 1, 3분의 1 이상은 연줄 이외에 다른 걸로 해가지고 뽑는다 하는 얘기들이 지금 뭐 그것도 얘기를 전에 몇 년 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더 발전했을 거예요 지금쯤은. 좌우지간에 작은 펀드가 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다. 자기 인사이드 네트워크만 가지고서 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알파 펀드의 퍼포먼스는 알파로 나타내죠. 그래가지고 금수저의 알파보다 흑수저 펀드 매니저의 알파가 훨씬 더 크더라. 그리고 그 패턴 트레이딩 패턴들을 다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는 흑수저 펀드 매니저가 주식 종목 선택을 더 잘하고 사고 파는 타이밍도 더 잘 맞추고 그렇더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과에 더 민감하게 승진도 잘 하더라. 잘만 하면 더 승진 잘하는 거. 그래야지 선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큰 펀드들이 계속 승승장구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다 하는 겁니다. 탕평책 중요성 얘기 들어갑니다. 금융업은 트러스트에 관한 일이며 우리의 뭡니까 사람 장사다 하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인재 등용은 널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 지원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저는 학생들한테 이거 꼭 얘기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뱅커들의 네트워크 이벤트에 가서 계속 알려라. 네트워킹 이벤트 서서 인사하거나 뭐 칵테일 파티하거나 뭐 스탠딩 파티 하잖아요. 가라 그래요. 가서 얼굴 알리고 들이밀고 레주메 뿌리고 그래야 돼요. 세일즈, 인생은 세일즈거든. 네. 뱅크 파이낸스 교수니까 뭐 숫자로 정답만 얘기하면 다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파이낸스야말로 네트워킹 잘 해야 돼요. 가서 알려야 됩니다. 나의 천재성을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신다? 내가 여기에 화초처럼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나의 천재성을 알아주겠지. 여러분이 아인슈타인이면 알아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세일즈다. 나가서 팔아야 된다. 만나야 된다. 만나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야지, 면대면 만나야지 이 트러스트가 빌드가 됩니다. 지금 그나마 지금 문제는 뭐냐면 코비드 19 때문에 만날 수가 없네, 페이스 투 페이스로. 그럼 줌으로라도 만나든가 웹엑스로라도 만나든가 해야 돼요. 그래야지 트러스트가 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들이대라 하는 거고요. 글로벌 뱅커나 비즈니스맨이 되어 해외 진출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또 이런 음모론 같은 거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 좋아지면은 희생양이 될 수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맨들부터 타겟가 될 수 있다. 뱅커들 그렇고 음모론 주의하시자 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뭐 그 다음에 레퍼런스들 쭉 나오니까 보시고요. 관심 있으시면. 네, 그래가지고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핀테크에도 상관이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인재 등용하거나 아니면은 금융 민주화라는 걸 하거나 이런저런 상황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정말 필수적인,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른 교과목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출세를 하시고 더 해외로 진출하시면 하실수록 또 이런 오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오해를 받으실 수 있어요. 금융 네트워크에 속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억울한 오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네트워크가 일단 있기는 있으니까 조작은 하는 그럴 정도의 파워는 아니라 하더라도 유태인 네트워크를 볼 수밖에 없어요. 또 화교 네트워크, 그럼 그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적당하지 않은 더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